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자, 여러분 이번 시간은요 챕터 11장 미시적 기초 파트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거시경제학이요, 우리가 이제 미시적으로 접근을 많이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여기서는요 504페이지 보시면 나와 있는데 약간 경제 주체들의 최적 행동을 볼 겁니다. 그래서 소비 함수, 투자 함수, 노동 수요, 노동 공급, 화폐 수요 각각 이렇게 살펴보겠습니다. 자, 이쪽에서 보시죠. 자, 먼저 미시적 기초를 살펴볼 때 소비이론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1번. 그래서 소비이론. 네, 이렇게 돼 있어요. 자, 소비이론 보시면은요, 우리 첫 번째는 현재만 소비하는 게 아니라 미래도 소비하잖아요. 그래서 첫 번째 줄 거기 보시면 어빙 피셔의 시점 간 자원 배분 모형 요거를 가지고 살펴보게 됩니다. 그래서 피셔의 시점 간 자원 배분 모형 이렇게요. 소비 선택 요거를 우리가 활용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현재 시점뿐만 아니라 미래 시점까지 같이 고려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고요. 자, 이걸 기반으로 해서 우리가 미래 전망적 소비 이론이라고 얘기하죠. 그래서 미래 전망적 소비 이론. 그러니까 현재만 생각하는 게 아니라 미래까지 우리가 생각한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자, 거기 보시면 프리드만의 항상소득 가설, 모딜리아니, 블룸버그, 엔도의 생애주기 가설, 로버트 홀의 랜덤워크 가설 이런 식으로 가게 될 겁니다. 자, 그리고 이제 우리가 현재와 미래 가는 시점 간에 어떤 연결해 주는 게 바로 이자율이 연결해 주는데, 거기 보시면 신용시장, 그쵸? 그게 아주 완벽하게 잘 작동되면 상관없는데 그렇지 않은 경우가 있습니다. 그게 불안전한 신용시장에서 최적 선택이 어떻게 되는가 이렇게 볼 거예요. 자, 먼저 첫 번째 우리 항상소득 가설 한번 살펴보도록 할 거예요. 자, 내용은 어렵지 않지만 교재에 설명이 잘 나와 있으니까 한 번씩 잘 보시면은 쉽게 이해할 수 있을 거예요. 자, 첫 번째 줄 보시면, 자, 피셔가요, 이 기간 소비 선택 모형을 확장해서요, 이게 시점간 이렇게 있으니까 요게 이 기간일 수 있는데, 이 기간에서 다기간으로 확장을 할 거예요. 멀티의 기간으로 확장을 해서 우리가 살펴볼 겁니다. 자, 그래서 거기 보시면 N기 이후에 쭉 된다라고 할게요. 자, 그러면 우선 이 사람이 소득을 벌어들인다고 할게요. 그래서 거기 보시면 첫 번째 기에 Y1의 소득이 있고 Y2의 소득이 있고 점점점 가다가 YN의 소득이 이렇게 있습니다. 자, 계속 무한히 계속된다고 할게요. 자, 밑에 거기 보시면 이 사람의 평생 부는 어떻게 됩니까? 라고 하면요, 1번 식을 한번 보시죠. A상초 태어날 때부터 뭔가 유산을 물려받았다고 할게요. 이 A0는 그냥 보유 자산이라고 보시면 돼요. 초기부터 갖게 되는 보유 자산. 네, 이렇게 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여기 보시면 여기 나와 있는 것들은 미래에 발생하는 건데 현재 시점으로 디스카운트해서 할인을 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Y2는 1 플러스 R로 디스카운트 한다 라고 생각하시면 되겠고, YN승에 있는 요거는 YN은 1 플러스 R에 N승으로 할인하고요. 뭐 미래에 쭉 발생하는 것도 역시 마찬가지로 할인을 하게 됩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거기 보시면 평생 부라고 해서 부의 현재 가치로 나타낸 걸 PV라고 할 거예요. 자, 여기에 평생 부의 현재 가치 이렇게 보시면 A0에다가 더하기 Y0, Y1 이렇게요. 그리고 이제 미래에 발생하는 건 다 더하는 거죠. Y2 1 플러스 R, 그 다음 플러스 점점점 YN. 네, 그러면 1 플러스 R에 이때는 N-1승이라 해야겠네요. 자, 그 다음에 거기 보시면 더하기 점점점 이렇게 되는 거 알 수가 있습니다. 자, 여기서의 임플리케이션은 뭐니? 라고 하면 미래까지 고려한 이 평생 부의 현재 가치로 부를 나타낸 요거에 이제 소비가 영향을 받는다는 겁니다. 그래서 첫 번째 그 마지막 단락 보시면 프리드만은 사람들이 장기적인 관점에서, 장기적이죠. 장기적인 관점에서 소비 계획을 세우게 되는 것이고, 자, 그 다음에 매기 소비는 항상 소득에 의존한다. 이거 다 더한 그거 있잖아요. 그걸 항상 소득이라고 얘기합니다. 자, 그래서 항상 소득이라는 표현을 쓰게 돼요. 항상 소득.
자, 퍼머넌트 인컴이다 해가지고요. 이렇게 하점자 P라고 우리가 쓰게 될 겁니다. 아셨죠? 자, 그러면 항상소득이 뭔가 잠깐 정리 좀 해주시죠. 자, 그 다음 줄에 항상소득 개념이 있어요. 이게 항상소득 가설이기 때문에 자, 밑에서 두 번째 줄 볼게요. 소비자가 평생 부로부터 매기 발생하리라고 예상되는 평균 수입 또는 평균 소득이에요. 그러니까 소비자 입장에서 봤을 때 평생 동안 매 순간 있잖아요. 매기간 발생할 수 있는 네, 평균 소득이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평균 수입, 평균 소득을 우리가 항상소득이다 이렇게 정리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항상소득 개념 잘 잡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이거를요 우리가 무한등비급수인데 현재 가치로 나타내면 505페이지 한번 볼게요. 자, 거기 나와 있는 것처럼 이거를 그냥 이제 매 기의 평균이니까 이걸로 할게요. 이거 다 비슷한 거야. 이게 묶어버리고 얘도 YP 이런 식으로 바꿔버릴 거예요. 그러니까 매 기간 평균 소득이 되는 거니까 YP로 다 바꿔서 우리가 계산을 해볼게요. 자, 그럼 평생 부는 어떻게 됩니까? 하면 YP 더하기 YP의 1 플러스 R 이렇게 돼 있고 YP의 1년 후에 지나고 2년 후에 지나고 이런 식으로요. 계속 된다라는 거 알 수가 있어요. 그럼 무한등비 급수니까 1 플러스 R이 바로 공비가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1 마이너스 R분의 이렇게 요거 공비가 되는 것이고 초항 거기 보시면 YP 이렇게 써주면 되겠죠. 자, 그러면 11-2식이 나옵니다. 정리를 하게 되면 R분의 1 플러스 R의 YP 이렇게 되는 거 확인할 수 있겠습니다. 자, 그래서 다시 한번 정리할게요. 자, 그래서 항상소득이다 라고 하면은 얘는 어떻게 결정됩니까? 라고 하면 요 평생 부에 요거 뒤집으면 되죠? 1 플러스 R분의 R이다 이렇게 쓸 수 있네요. 바로 밑에 볼게요. 11-3 한번 보시죠. 자, 평생 동안 발생하는 매기당 평균 소득을 항상소득이라고 얘기했는데 이 항상소득은 어떻게 쓸 수 있습니까? 라고 하면요. 이걸 다시 뒤집어서 씁니다. 그럼 얘를 전리 넘어가게 되니까 1 플러스 R분의 R 이렇게 있고요. 자, 그 다음에 여기 보시면 이게 현재 평생부 이렇게 표시하면 되겠습니다. 자, 그게 바로 11-3이다 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여기서 알 수 있는 게 소비는요. 프리드만은 뭐라 그랬냐면 소득을 둘로 나눴어. 항상소득과 임시소득으로 나눴는데 항상소득은 내가 평균적으로 계속 벌어들이는 소득은 소비에 영향을 미치는데 임시소득은 영향을 안 미친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자, 그래서 정리를 해보면 따라서 항상소비는 어떻게 됩니까? 라고 하면요. 여기 나와 있는 항상소득의 일정 부분만큼 소비를 한다. 이렇게 얘기해요. 여기 델타 이렇게 얘기하면 항상소득은 이거잖아. 그래서 델타 1 플러스 R분의 R 그 다음에 평생부의 요만큼을 우리가 소비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예, 이게 바로 항상소득 가설이에요. 자, 여기다 우리가 참고를 하나 하게 되면 자, 프리드만은요. 소득을 뭐라고 얘기했냐면 항상소득과 임시소득으로 우리가 이렇게 나눌 수 있다고 했어요. 요거는 트랜지토리 해가지고요. 임시 또는 일시소득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어요. 그러니까 이거는 이제 약간 운에 따라서 발생하는 거야. 그래서 길 가다가 돈을 줬거나 로또에 당첨되거나 이런 경우인데요. 아니면 소매치기 당하거나 돈을 잃어버릴 수 있기 때문에 이 임시소득이라는 것은 0보다 클 수도 있고 0과 같을 수도 있고 작을 수도 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이게 이제 임시소득인데요. 이 항상소득은 말씀드렸고요. 그래서 소득으로 실제소득 이렇게 되는 거예요. 자, 근데 소비도 마찬가지야. 소비도 우리가 봤을 때 항상소비와 그리고 일시소비 이렇게 나눌 수 있는데 이 소비에 영향을 미치는 것은 어떤 건가라고 하면은요. 항상소득만 영향을 미친다는 거야. 그래가지고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항상소득이 증가해서 이렇게 소비가 증가하잖아요. 그러면 얘가 이렇게 소비 증가로 연결이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요. 그게 아니라 우리가 지금 살펴본 것처럼 임시소득이 증가했어. 그래서 얘 때문에 만약에 우리가 소득이 증가하면
얘는 소비 증가로 영향을 미치지 못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어쩌다가 생기는 그런 뭐 예기치 못한 소득의 증가는 소비로 영향을 미치지 못한다는 게 항상 소득 가설이다. 이렇게 정리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아셨죠? 예, 이 정도 봐주시고요. 다음 두 번째 라이프 사이클 가설 한번 볼게요. 이게 이제 옛날에는 책에 내용이 좀 많았었는데 개정되면서 약간 인투이션만 이렇게 제시해주고 그냥 끝내는 것 같습니다. 자, 라이프 사이클 가설 한번 보시면 생애 주기 가설 이렇게 있습니다. 자, 이거는 인생, 생애 전체를 놓고 살펴본다는 거죠. 자, 거기 보시면 첫 번째 줄 볼게요. 사람들의 소득 수준은 자, 생애 전체, 일생에 따라서 소득 수준이 많이 다르답니다. 학교 교육을 받는 유년기나 청년기에는 노동시장에 아직 진입을 못했으니까 돈을 많이 벌지 못할 것이고요. 그래서 다음 페이지에도 그림 나와 있는데 얘가 시간이다라고 하면 뭐 유년기라든가 아니면 청년기인가요? 청년기에는 학교 다니는 과정이 있기 때문에 소득이 좀 낮아요. 그러고 자, 노년기에도 별로 소득이 높진 않죠. 은퇴한 이유가 되니까. 여기 중년기가 되면 그때 소득이 이제 가장 높은 형태를 보이게 됩니다. 자, 그래서 우선 시간이 감에 따라서 소득 수준은 이런 식으로 보이게 되는 것을 알 수 있어요. 소득의 어떤 패턴, 흐름을 나타내는 거죠. 자, 근데 소비 같은 경우는 우리가 일생 동안 평탄하게 유지할 때가 효용이 가장 극대되니까 자, 다섯 번째 줄 한번 볼게요. 소비자는 전생에 걸쳐 가지고요, 동일한 수준의 소비를 유지하기 위해서 이런 식으로 쭉 유지를 합니다. 소비 이렇게요. 자, 그러면 우리가 확인할 수 있는 게 여기요. 여기는 어떻게 돼? 자기가 버는 소득보다 소비가 더 밑에서 보면은 소비가 더 크잖아. 그러니까 이런 경우를 우리가 마이너스 음의 저축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렇게 되고요. 여기도 마찬가지야. 여기도 음의 저축이다 라는 거 알 수가 있습니다. 자, 반면에 여기는 어떻게 돼요? 여기는 소비 대비 소득이 더 크잖아. 그러니까 여기는 양의 저축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양의 저축 이렇게요. 네, 이해하시겠죠? 네, 그래서 음의 저축, 양의 저축 이런 패턴을 보이게 돼요. 자, 이게 MBA라고 합니다. 모딜리아니, 블룸버그, 엔도의 생애주기 가설 이렇게 나와 있고요. 이걸 조금 더 디테일하게 그림을 한번 그려보도록 할게요. 다음 페이지 보시죠. 자, 이게 모딜리아니의 피라미드라는 이름을 붙여서 나온 건데요. 자, 506페이지가 보시면 여기 시간이 이렇게 있어요. 자, 그때 거기 보시면 소득은 어떻게 됩니까 하면 소득 우선 첫 번째 보시면 소득은 거기 보니까 이렇게 있어. Y가 일정하다고 할게요. 우리는 지금 이렇게 얘기했는데 이렇게 나타나는 거야. 그러다가 어느 순간에 보면 리타이어 해서 얘가 은퇴예요. 은퇴 이렇게 합니다. 그럼 소득이 이제 없어지게 되는 거죠. 오케이. 자, 소비는 어떻게 됩니까 하면 소비는 소득보다는 작어. 소득보다 작은데 쭉 가다가 이거 은퇴 이후에도 소비는 계속해야 되잖아. 그 다음에 거기 보시면 다이 해가지고 D 이렇게 사망 이렇게 되는 거 알 수가 있습니다. 이해되시죠? 자, 그러면 우리가 앞서 살펴본 것처럼 여기 밑에서 보면 요만큼은 플러스 저축이 되는 거야. 음영 처리 거기 돼 있죠? 양의 저축이 되고요. 자, 우리 색깔로 표현하게 되면 이렇게 나타낼 수 있어요. 얘가 플러스 저축이라는 거 알 수가 있고, 플러스 저축. 네, 그리고 여기 보시면은 이만큼이 어떻게 돼? 돈이 없는 거잖아. 내가 버는 소득은 없는데 소비는 해야 되니까 이만큼 나와 있는 거는 마이너스 저축이다 라고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이해하시겠죠? 자, 그러면 이 사람의 부 이거는 어떻게 됩니까? 라고 하면요, 거기 나와 있는 그림처럼 여기가 가장 정점이 되죠. 여기서는 이제 약간 요거보다 차이가 나고, 이제 기초, 뭔가, 이전에 이제 물려받은 뭔가 기초소득이 있다고 합시다. 그러면 없으면 여기서 시작하고요. 그래서 모양이 이렇게 됐다가, 거기 나와 있는 것처럼, 여기 죽으면 이제 끝나니까 이런 식의 형태가 돼요. 이게 이제 부의 어떤 흐름이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해 가시죠? 네, 그래가지고, 라이프 사이클 가설이라는 것은 생애 전체의 소득의 흐름과 소비의 흐름이 차이가 발생하게 되고요. 이걸 보면서 자기가 소비를 평탄하려고 한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거기 뭐 그림 형태만 잘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림 거기 설명을 한번 볼게요. 설명을 한번 보시면 세 번째 줄 우리나라 사람들에 대한 저축 총액과 순자산의 보유 같은 거 그림이 거기 나와 있는데
U자형 거꾸로 0U자형 같이 이렇게 보인다는 게 나와 있어요. 저축 총액과 순자산 그 모양이 나와 있죠. 뭐 참고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돼 있는 상태에서요. 자, 오른쪽 가볼게요. 507페이지 한번 봅시다. 두 번째 단락 보세요. 거기 보시면 매기 동일한 소비 수준을 어떻게 결정할까? 불확실성이 없는 상황에서 우리가 얘기할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소비 수준을 어떻게 결정할까? 거기 한번 보도록 할게요. 자, 우선 첫 번째는요. 거기 보시면 소비 수준과 관련해서 얘기를 할게요. 우리가 이제 효용을 극대화하는 소비를 우리가 찾아내려고 합니다. 자, 두 번째 줄 보시면 불확실성이 없다라고 가정할게요. 불확실성이 없어요. 없는 상태에 우리가 얘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거기 보시면 생애 주기를 고려한 평생 효용 함수 이렇게 나와 있어요. 평생 효용 함수. 자, 우리가 평생 효용 함수라는 것은 다시 어떻게 돼요? 이게 뭐냐면 현재만 얘기하는 게 아니라 미래까지 소비를 다 생각을 하는 거야. 그래서 효용함수 U는 거기 보시면 C1, C2, 점점점 가다 C 은퇴 이후에 소비 이렇게 나타나고요. 그 다음에 점점점 가다가 죽었어요. 다이한 상황에서의 소비를 통한 효용 이렇게 됩니다. 자, 이거 다 더하기로 돼 있다고 할게요. 자, 그래서 거기 보시면 첫 번째 기에 소비, 두 번째 기에 소비, 그 다음에 점점점 효용, 은퇴 후에 소비, 그 다음에 점점점, 그 다음에 더하기, 그 다음에 내가 죽었어요. 죽은 다음에 소비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근데 이해 가시죠? 자, 우선 첫 번째는 얘네들은 다 플러스 관계입니다. 그래서 현재 소비랑 여기 나와 있는 이기 소비 다 플러스다라는 거 우리가 알 수가 있어요. 그래서 소비가 증가하면 효용이 증가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한계 효용은 체감한다 이렇게 얘기할게요. 소비에 대한 한계 효용은 체감. 그냥 우리가 일반적인 어떤 효용함수 얘기를 그대로 얘기하는 것이죠. 자, 이게 이제 목적식입니다. 평생 소득의 효용함수 이게 목적식이 되는 것이고, 다음 제약식을 한번 볼게요. 제약식은요, 거기 보시면 11-6식 나와 있어요. 제약식. 자, 내가 이제 소비할 수 있는 영역은 어떻게 됩니까? 라고 하면요, 이게 예산 제약식 내에서 우리가 소비를 해야 된다라고 보시면 되겠어요. 자, 거기 써 있는 거 한번 볼까요? 예산 제약식은 T기에 내가 소비다라고 하고, 소비하지 않은 것은 우리가 저축을 이렇게 합니다. 네, 다시 한번 보시면, 이게 내가 전체 얼마의 소득을 가지고 소비할 수 있는가라고 하면, A, 처음에 내가 생애 전체 처음에 갖고 있는 거에다가, 다음에 Y, 내가 벌어들인 소득이죠? 그 다음에 이 전기에 내가 만약에 저축을 했어. T-1기 해가지고 전기에 저축을 했으면 이자 소득을 얻게 되겠죠. 그것도 내가 소비를 하거나 저축을 할 수가 있습니다. 네, 이해 가시죠? 자, 여기서 여기 보시면 뭐 A는 0 해서 T가 뭐 블러블러 이렇게 나와 있고 Y는 0보다 크고 0일 때 뭐 S가 0보다 크면은 저축인데 0보다 작으면 차입 이렇게 되겠죠. 자, 그래서 이거 보시면 이 사람이 생애 전체 소득 이렇게 나와 있고 이걸 가지고 소비를 하거나 아니면 일부는 저축을 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거기 다음 달러 한번 볼게요. 자, 그 이 11-6식 찾았죠? 예산제약으로부터 소비자가 평생 사용할 수 있는 초기 자산과 매기 근로소득의 합, 그게 바로 우리가 A 플러스, 여기요. 정리해 볼게요. 자, 소비자가 거기 보시면 첫 번째 단순의 합이야. 여기 보시면 매년 버는 초기에 A만큼 있고요. 그 다음에 이 사람이 쓸 수 있는 게 근로소득인데 거기 보시면은 매기 근로소득을 R기까지 RY 이렇게 해서 표현을 했습니다. 네, 이해 가시죠? 이렇게 단순합이야. 그 밑에 각주 한번 보세요. 자, 초기 부, 이게 초기 부야. 초기에 발생하는 부 이렇게 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은퇴 시기예요. 이게 은퇴 시점이야. 은퇴 시기까지 벌어들이는 근로소득, 이게 Y가 근로소득이야. 내가 만약에 연봉 3천만 원을 벌었다. 그럼 은퇴 시기까지 뭐 20년 일했다. 그러면 그렇게 곱해주면 되는 것이죠. 네, 이렇게 단순 합으로 정의를 내렸습니다. 오케이, 됐죠? 자, 그러면 다시 한번 정리할게요. 자, 바로 밑에 17-11-7식을 한번 보시죠. 자, 소비는 어떻게 됩니까 하면 내가 이제 은퇴는
일하는 시간은 알기까지 일을 하게 되는데, 생존을 위해서는 D, 사망 기간까지 우리가 소비를 해야 된다고요.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 소비의 크기를 한번 살펴보면, 이 소비는요, 거기 보시면 C는 내가 버는 소득이 지금 이거잖아요. 이거요. A 플러스 R, Y 이렇게 돼 있어요. 이게 내가 전체 버는 소득이야. 이걸 어떻게 N등분해야죠. 죽을 때까지. 얼마나 산다고요? 그렇죠. 물론 은퇴 이전에 죽을 수도 있겠지만 그건 좀 말이 안 되니까 은퇴 이후에 죽는 사망 시점을 이렇게 나눠줬습니다. 그럼 요거 식을 한번 다시 정리할게요. 그리고 D로 나눠서 정리하면 A를 밖으로 뺄게요. D분의 1에 A 더하기. 자, 그 다음에 거기 보시면은요, Y가 이제 근로소득이 되는 거니까 전체 내가 사망 때, 생존 기간에다가 일하는 기간 요겁니다. 그래서 Y 이렇게 되어 있어요. 자, 우리 앞에 요거 나와 있는 거는 이제 개수라고 보시면 돼. A가 자산소득이잖아. 그래서 요거를 K1이라고 이렇게 쓰고요. 얘를요, K2라고 이렇게 쓸 겁니다. K2라고 이렇게 쓸 거예요. 자, 한번 해석을 해볼게요. 자, 그러면 이거는 어떻게 된다? 소비는 뭐에 영향을 받는다? 소비는 여기 나와 있는 A가 자산소득이에요. 보유하는 자산 A와 네, 그리고 거기 보시면 소득이 함수이다. Y에 대한 함수이다. Y에 대한 함수. 네, 요렇게. 여기는 이제 가중치라고 보시면 되겠죠. 네, 그렇게 보시면 돼요. 얼마나 반응하는가 정도를 나타내는 거예요. 각각의 요거는 이렇게 할까요? 얘는 반응하는 정도 이렇게 보시면 되겠어요. 반응하는 정도. 네, 이해 가시겠죠? 네, 그렇게 정리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매기 소비 수준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또한 매기 소비 수준은 생애 전체 평균 소득과 같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뭐 거기 쭉 나와 있는 거 그대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마지막 단락 볼게요. 나름대로 생애주기 가설에서도 생애 전체 일하는 기간을 쭉 다뤄가지고 소득과 소비해서 이렇게 나눈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고요. 마지막 단락 보시면 생애주기 가설에서는 개인이 사망하기 전에 소득을 다 쓴다고 가정한 거야. 이쪽으로 오시죠. 이 사람이 사망을 했잖아. 사망할 때 소비를 다 쓰고 부가 이제 빵 해서 끝나는 걸로 얘기를 하고 넘어갔습니다. 근데 현실에서는요, 관측되는 음의 저축의 크기 이론이 예측하는 것보다 작은 것으로 조사가 됩니다. 그러니까 음의 저축이 작다는 건 뭐야? 이거보다 우리 플러스가 되는 양의 저축이 음의 저축보다 조금 더 큰, 그러니까 유산을 좀 남겨줄 수가 있겠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왜냐면 우리가 언제 죽을지 모르잖아. 만약에 사망 시점을 당연히 안다라고 하면 그때 예상해가지고 돈을 다 써버리고 깨꼬닥 죽는데 모르거든. 네, 그렇기 때문에 그런 일이 발생한다는 것입니다. 자, 여기서 우선 현실에서는 이게 부가 좀 남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현실에 우리가 적용을 한번 해보면, 현실에 적용을 해봤을 때, 네, 거기 보시면 양의 저축이 1번 한번 볼까요? 양의 저축의 크기가 음의 저축의 크기보다 더 크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왜? 이렇게 되면 거기 나와 있는 것죠. 508페이지에 나와 있습니다. 예비적 저축의 결과 이렇게 나와 있죠. 그래서 미래의 불확실성 때문에 불확실성으로 인한 예비적인 저축 때문이다. 예비적인 저축. 그렇죠. 언제 우리가 죽을지 모른다. 그렇게 말씀드렸어요. 또 하나 이유가 있습니다. 또 하나 이유는 뭐냐라고 하면은요. 네, 거기 보시면 508페이지 두 번째 줄 보세요. 유산의 동기를 들 수가 있네요. 유산의 동기. 그러니까 이제 미래 세대에게 자녀들에게 뭔가를 더 많이 남겨주려고 하는 인간의 어떤 본능적인 욕구가 있나 봐요. 그래서 유산을 남겨주려고 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여기 앞서 살펴본 항상소득 가설과 프리드만의 또 생애주기 가설의 공통점 뭡니까? 라고 하면요. 그게 거기 나와 있는데 그냥 살짝 밑줄 치시죠.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소비가 가능한 한 평탄하게 유지하려고 해요. 소비의 평탄화라는 거를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소비가 들쭉날쭉한 것보다는 소비가 이렇게 평탄화가 되었을 때 가장 효용이 높아진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어요. 자, 그리고 두 번째 줄 고른 소비 나와 있죠. 다음 세 번째 줄 볼게요. 예, 고른 소비. 자, 세 번째 줄 한번 보시면 세 번째 줄에는 자, 미래 전망적인 경제 주체 소비는 평생부의 일정 부분으로 결정돼서 다음 줄에 자, 임시소득이 플러스인 경우에 보시면 여기요. 임시소득이 플러스인 경우는 이거란 말이야, 이거. 근데 이게 소비로 바로 연결이 안 돼요. 그러니까 항상 소득 가설과 비슷하게 우리가 연결할 수 있겠다라는 것을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밑에 그 박스의 이론과 실제는 한번 읽어보세요. 고령화에 따른 저축률 하락과 자산시장의 변화 나와 있는데 이게 고령화가 되잖아. 그럼 은퇴 이후에 시간이 길어질 것 같단 말이에요. 첫 번째 줄 보시면 음의 저축을 하는 노년층이 많아져요. 그러면 민간 부분에 플러스 저축보다는 마이너스 저축이 많아질 거라고 생각할 수 있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고령화, 고령층을 대상으로 해서 사회보장제도를 이제 제공을 해야 되잖아. 그렇게 되니까 돈이 필요하지. 그러다 보니까 조세를 또 많이 거둘 수밖에 없게 됩니다. 자, 그러면 또 정부 부분의 저축률도 하락해요. 그러니까 고령화가 발생하게 되면 민간의 저축도 줄어들고 정부의 저축도 줄어들고 그런 현상이 발생할 수 있다는 거 위에서도 나와 있으니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저축률이 줄어들게 되면 금융시장에 돈이 없어지잖아. 그리고 이제 거기 509페이지 가보시면 나이 드신 분들이 어떻게 돼? 마이너스 저축으로 뭐 생활을 해야 되다 보니까 기존에 벌어들였던 자산 같은 것들을 판단 말입니다. 그러면 부동산 시장에 뭐 집을 내놓고 이렇게 되면은 집값이 폭락하게 될 가능성도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보시고요. 이쪽으로 오시죠. 자, 우리가 이제 세 번째로는 어떤 걸 할 거냐면, 불확실성과 관련된 소비를 얘기할게요. 앞에는 이제 미래전망적인 소비긴 한데, 불확실성이 없다라고 가정을 하고 얘기했는데, 현실에서는 불확실성이 있단 말이죠. 그래서, 불확실성과 소비, 이렇게 있습니다. 자, 이거를요, 랜덤워크 가설, 이렇게 얘기합니다. 예비적 저축 가설, 이렇게 얘기합니다. 랜덤 워크 가설과 그리고 예비적 저축 가설 이렇게 보시면 되겠어요. 저축 가설. 자, 하나하나씩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선 첫 번째 줄에 볼게요. 1970년대 후반에 합리적 기대 이론이 이용 가능한 한 모든 정보를 다 사용해서 우리가 분석을 하는 거잖아요. 근데 이 불확실성까지 이제 좀 고민을 해가지고 반영해서 소비 이론을 발전시킵니다. 자, 두 번째 줄 끝에 보시면 로버트 홀은 합리적 기대 이론을 소비 행태에 도입을 하게 되는 거야. 그래서 합리적 기대 가설을 합리적 기대 이론을 도입해요. 소비 이론에 도입을 해서요. 로버트 홀 이렇게요. 네, 도입을 하게 되고 자, 이걸 랜덤워크 가설을 제시하게 된다라고 보시면 돼요. 자, 다시요. 정보가 불확실한 정보 하에서 이용 가능한 한 모든 정보를 활용하는 합리적 기대를 시점 간 자원 배분에다가 시점 간 소비 이론이라 할게요. 소비 선택에다가 접목을 시킨다 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요. 다음 페이지 한번 가보시죠. 자, 510페이지 한번 보시면은요. 자, 이때 랜덤워크 가설의 결론은 뭡니까? 하면은요. 결론은요. 되게 재미난 게, 야, 너 미래 예측해봤자 소용없어. 어떻게 될지 럭비공 튀는 것 같이 될 거야. 자, 그러니까 510페이지 첫 번째 줄. 미래 소비 예측에 어떤 변수도 도움이 안 된다. 어떤 변수도 도움이 안 된다. 도움이 안 돼. 그러니까 예상을 못 한다는 거예요. 안 돼.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아시겠죠? 그러니까 뭐 예상을 할 수 없다는 거랑 똑같은 말이다 라고 보시면 되겠어요. 그래서 과거의 소비가 얼마나 이제 미래 소비가 얼마나 될 것인가는 아니면 앞으로의 주가가 얼마나 어떻게 될 것인가는 그냥 지금 현재 주가랑 그냥 같게 된다. 예측하지 못하는 거는 이용 가능한 정보에 포함이 안 되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가 살펴볼 거예요. 자, 그리고 세 번째 줄 보시면 스키너와 젤디스 등은 소비가 단순히 랜덤워크를 따르기보다는 자, 미래 예기치 못한 소득 변화에 대해서 현재 소비 저축이 추가로 조정된다라는
예비적 저축가설 요거를 또 가미했습니다. 그러니까 요거를 조금 더 확장 발전시켜 가지고요. 단순하게 소비가 랜덤 워크로 막 하는 게 아니라 소비는 말 그대로 미래에 대한 예비적, 그렇죠. 뭐 비상사태가 발생할 수 있잖아요. 그래서 예기치 못한 소득의 변화에 의해서 소득의 변화에 대해서 대비하는 거죠. 변화에 대비하는 거예요. 그래서 대비한 이렇게까지만 쓸게요. 여기서 어떤 현재 소비 또 저축이 결정된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자, 랜덤워크 가설 한번 살짝 볼게요. 자, 첫 번째 랜덤워크 가설 한번 보시죠. 자, 우선 랜덤워크 가설 첫 번째 줄 한번 생각을 해보시면, 자, 2기간 소비 모형입니다. 2기간 소비 모형에서 미래소득이 불확실한 경우, 그러니까 미래소득 Y2가 불확실한 경우 요거예요. 미래소득이 불확실해요. 불확실성 여기 들어왔네요. 불확실해. 네, 이렇게 되어 있는 경우 현재 소비와 미래 소비 간의 선택의 평생 기대 효용 함수를 다음과 같이 얘기했어요. 자, 이거 미래 소득이 얼마가 될지 모르는 거니까 기대 소득으로 얘기합니다. 그래서 평생 기대 효용 함수. 네, 평생 기대 효용 함수는 바로 어떻게 됩니까? 라고 하면은요, 거기 나와 있는 것처럼 효용 함수인데 이 효용 함수가를 이제 우리가 expectation에서 예상, 기대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C1과 C2 이렇게 되는 거 알 수가 있고요. 자, 우선 현재는 알 수 있어. 현재의 나의 소비는 알 수 있기 때문에 효용함수 현재 요건 알 수 있고, 그 다음에 가중치를 부여하는 겁니다. 그래서 거기 보시면 베타 해가지고요. 요거는 이제 기대하는 미래 소비가 되겠죠. 1기에 예상한다 해서 4첨자1이라고 썼고, 효용함수 미래의 소비에 대한 효용을 현재 시점에서 기대를 하게 되고, 요거는 이제 할인을 하게 되는 값이다 라고 보시면 돼요. 시간 선호율이다 라고 해서요. 얘는 너 현재 좋아하니 미래 좋아하니 이거야. 이 베타가 크면 클수록 미래를 더 중시 여기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이거는 시간과 관련된 할인 요소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현재 소비랑 미래 소비는 다 효용이 증가해요. 효용이 증가하고 한계 효용은 체감한다. 그걸 전제로 똑같이 얘기하도록 할게요. 자, 그 다음에 여기 보시면 요거 얘는 뭡니까? 라고 하면요. 얘는 그쵸. 현재 시점에서 현재 시점 여기 1기죠. 1기. 현재 1기에서 T는 1기 현재 시점에서 현재의 정보를 이용해서 요거 미래에 대한 어떤 변수를 합리적으로 예상하는 거예요. 기대치 하는 거예요. 합리적인 기대치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오케이, 네, 돼 있죠. 자, 그다음 거기 보시면 일기의 소비자는 거기 보시면은 이제 자기 일기 입장에선 자기가 현재 소비랑 미래 소비를 얼마나 하는 게 가장 효용을 극대화할 것인가 그걸 보면서 결정을 하게 됩니다. 자, 근데 일기는 쉽게 그냥 바로 알 수 있어요. 그래서 거기 뭐라고 돼 있어요? 바로 밑에 보시면 일기의 정해진 소비 수준은 C1 정해져 있기 때문에 C1의 합리적 기대치는 바로 C1이 된다 이렇게 돼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걸 한번 다시 정리를 해보면, 자, 현재 시점에서 거기 보시면 C1을 예상을 하는 것은 그냥 C1 이렇게 되는 거 알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그래서 다시 거기 보시면 현재 시점에서 효용을 우리가 현재 소비에서 얻게 되는 효용을 우리가 예상을 하게 되면 당연히 그냥 정확하게 현재 시점에서의 효용과 똑같아지게 돼요. 그러니까 요거는 현재는 정보를 다 알고 있기 때문에 이렇게 쓸 수가 있어요. 자, 다음 밑에 한번 볼게요. 식이 좀 복잡해지는데, 정부가 세금은 없다라고 가정을 합시다. 세금이 없어요. 요거를 이제 이게 목적식이 되는 것이고 예산제약식으로 보려고 해요. 세금은 없어요. T1과 T2는 망일 때 이렇게 돼 있는 거예요. 세금은 없다라고 생각을 하시고요. 자, 조세가 없는 경우 평생 예산 제약식은 이게 이제 목적식이고요.
평생 예산 제약식은 이거 우리 2기간 모형에서 본 거랑 동일합니다. 예, 똑같이 보시면 돼요. 자, 거기 보시면 저는 이거부터 썼죠. Y1에다가 Y2의 소득은 디스카운트 해야죠. 1 플러스 R로. C1에다가 C2의 요 소비는 디스카운트 해야죠. 이렇게 되는 거 알 수가 있습니다. 이해되시죠? 네. 자, 여기서 초기 자산 소득도 빵이라고 할게요. 그리고 A0도 빵 이렇게요. 생애주기 가설처럼 봤을 때 이게 있을 수 있겠지만 다 없다라고 단순화를 시키고 얘기를 진행합니다. 자, 다음 페이지 한번 가볼게요. 불확실성이 없는 경우와 유사하게 기간 간 최적 조건은 어떻게 됩니까? 하면은요. 이게 예산 제약식이고요. 저게 목적식이잖아요. 자, 그래서 따라서 최적 거기 보시면 소비 선택은 어떻게 됩니까? 라고 하면 자, 무차별 곡선과 예산선이 똑같은 거야. 여기 보시면 이게 바로 효용함수가 되는 거잖아요. 여기서 MRS를 끄집어낼 수 있지 않겠습니까? MRS 현재 소비랑 C1, C2 이렇게 됩니다. 자, 분자는 현재 소비 C1으로 미분하고요. 분모는 C2로 미분한 거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C1으로 미분하면 MU C1 이렇게 돼요. C1으로 미분한 한계 효용 보시면 되겠고 C2로 미분하면요. 여기 보시면 MU C2 하면 되잖아. 근데 베타와 이 기대치가 그대로 들어가 있죠. 그래서 베타와 기대치 이렇게 있고 MU C2 이렇게 돼 있는 거 알 수 있습니다. 얘가 뭐랑 똑같다? 네, 맞아요. 여기 보시면 요거 예산선의 기울기 어떻게 돼요? 1 플러스 R이잖아. 1 플러스 R과 같아져야 된다. 요게 결론입니다. 자, 우리 바로 밑에 MRS 뜻이 거기 담겨 있는데 다시 한번 체크해 보세요. 얘가 뭐예요? 얘가 한계 대체율인데 미래 소비를 기준으로 했을 때 현재 소비를 얼마나 당신은 소중하게 생각합니까? 그거예요. 자, 거기 한번 볼게요. 자, 미래 소비, 현재 소비와 미래 소비 간의 한계 대체율로 기간 간 효용 함수를 이용해서 현재 소비와 미래 소비 한계 효용의 비율로 나타낸 거예요. 그러니까 현재 소비를 얼마나 소중히 생각하는가 이거예요. 그래서 현재 소비를 소중히 여기는 정도 이렇게 되는 거야. 자, 그러니까 베타가 분모에 들어가 있잖아. 앞에서 베타를 뭐라 그랬습니까? 베타가 여기 있으니까 베타가 클수록 미래 소비를 더 중시 여기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거기 밑줄 치시죠. 즉 거기 보시면은요. 미래 소비는 동일한 수준의 현재 소비보다 덜 선호되고 이렇게요. 그래서 이게 베타 값이 커지느냐 커질수록 미래 소비가 중시 여기고 작아질수록 현재 소비를 중시 여긴다라는 거 알 수 있죠. 이게 떨어질수록 얘가 커진다라는 거 알 수가 있습니다. 네, 그렇게 보시면 되겠어요. 자, 그래서 요거를 이렇게 해서 식으로 표현을 했고요. 요거를 가지고 다시 정리를 했습니다. 자, 밑에 111 한번 식을 한번 보시죠. 자, 우리가 요걸 나타낼 거예요. 요걸 쭉 나타내서 표현을 해 보시면 얘를 1, 2 보내고요. 1 플러스 R을 1, 2 보냈어요. 그럼 베타 2, 1 이렇게 있고 MU C2 이렇게 있습니다. 얘는 1 플러스 R분의 1 이렇게 있고 그 다음에 거기 MU C1 이렇게 돼 있는 거 확인할 수 있겠죠. 한번 해석을 해볼게요. 자, 거기 다시 위에 한번 볼게요. 미래 소비는 동일한 수준의 현재 소비보다 거기 보시면 요거 대체율에 따라서 현재 시점에서는 불확실하기 때문에 할인된 기대 효용과 미래의 한계 효용 기대치 사이의 관계로 이렇게 나타낸 거예요. 그래서 여기 보시면 시간 선호율뿐만 아니라 할인율까지 고려해가지고 요 관계를 끄집어낼 수가 있게 되네요. 자, 그리고 바로 밑에 보시면 자, 몇 가지 추가적인 가정을 해서 나타낸데요. 밑에 보니까 6번 각주를 한번 봐보시죠. 6번 각주를 보면 효용함수가 이렇게 있어요. 예를 들면 C 이렇게 있는데 자, A0 더하기 그 다음에 A1 C 그 다음에 빼기 2분의 1 A2 C2의 제곱 이렇게 있어요.
자, 이렇게. 그 다음에 A1과 뭐 A0 이런 것들은 저 앞에 기초소득이 아니라 그냥 개수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가정을 하고요. 그 다음 앞서 살펴본 것처럼 거기 보시면은 베타 1 플러스 R은 그 다음에 1을 위의 식에다가 대입을 하게 되면 여기다 다 집어넣게 되는 거예요. 집어넣게 되면 우리가 어떤 식으로 끄집어낼 수 있습니까? 하면 이 식을 다시 한번 정리를 할게요. 네, 요렇게요. 그러니까 이 베타를요, 시간 선호율이니까 1 플러스 R분의 1로 이렇게 나타낸 거예요.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그러니까 우리 다시 한번 이쪽으로 올게요. 이쪽으로 오면 이 베타가 바로 뭐냐면 우리가 이제 미래 시점에 발생하는 것은 디스카운트 해야 되는 거잖아. 그러니까 우리가 미래의 효용을 디스카운트 1 플러스 R로 디스카운트 하는 거죠. 그래서 베타는 원래 1 플러스 R분의 1 이렇게 이제 쓴단 말이야. 그래서 이거를 1 플러스 R로 이렇게 써도 되는데 우리가 그냥 베타 이렇게 이름을 붙였다고요.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그러니까 조 관계가 성립해요. 베타에다가 1 플러스 R을 곱하면 1 이렇게 돼요. 자, 그래서 여기다가 이거를 집어넣고요. 베타가 1 플러스 R이니까 이거 그러니까 지워진다는 얘기지.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자, 여기서 정리를 하게 되면 거기 나와 있는 것처럼 첫 번째 기에 거기 보시면 미래에 대한 거기 보시면 소비에 대한 예상치는 바로 뭐가 됩니까? 라고 하면요. 요거 지워지니까 요게 똑같은 거야. 똑같아지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한계 효용이 똑같아야 되는 거잖아. 요렇게 정리를 하게 되면 뭐가 될 수가 있어요? 미래에 대한 C2에 대한 한계 효용의 기대치, 현재 기대치가 현재 소비에 대한 한계 효용과 똑같단 말이야. 이 얘기는 뭐냐면 내가 미래에 예상되는 1기 시점에서 미래에 예상되는 소비의 수준은 C1과 동일해진다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거를 이렇게 합니다. 네, 이해하시겠습니까? 뭐 잘 한번 봐보세요. 요거 지웠고 내가 한계 효용이 똑같단 말이야. C2에 대한 예상치에 대한 한계 효용과 이게 똑같으면 효용함수가 똑같다라고 하면은 같은 효용함수면 당연히 C2를 현재 시점에서 예상하는 C2의 기대치와 C1과 똑같다 이렇게 될 수 있겠네요. 자, 이거 한번 해석해 볼게요. 해석. 이거의 의미는 이게 되고 의미는 자, 거기 바로 11-12식 한번 볼게요. 2기 소비 수준의 합리적인 예측치는 2기 소비 수준의 합리적인 예측치는 내가 내년에 소비를 얼마나 할 것인가 합리적인 소비를 이제 예측하는 거예요. 예측치는 뭐랑 같다? 현재 소비랑 같다. 1기의 소비와 같다. 1기 소비 수준과 동일하다라는 간단한 결과를 우리가 얻어낼 수가 있습니다. 아셨죠? 자, 결국 이래서 임플리케이션 볼게요. 그래서 의미를 파악했고요. 그래서 어쩌란 말이야? 하면 정책적인 측면에서 보면 거기 한번 보세요. 랜덤워크 가설에 따르면 합리적 기대에 따라서 이미 1기 소비 수준의 앞으로의 경제 상황이나 미래 소득에 대해서 현재 입수 가능한 정보가 모두 다 반영되어 있는 거야. 그래서 합리적 기대 하에서는 합리적 기대 속에 모든 정보가 다 반영되어 있어요. 모든 이용 가능한 정보가 다 반영되어 있기 때문에 정보가 반영되어 된 결과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2기의 소비 수준을 예상하려고 하면 어떻게 될 것인가? 내일의 주가를 예상하려고 하면 그냥 지금의 주가, 지금의 소비랑 똑같게 된다라는 걸 알 수가 있네요. 최종 결론은 뭐냐라고 하면 이거요. C2의 소비는 어떻게 됩니까? 하면 C1의 소비에다가 오차항만큼 이렇게 2기에 갑자기 발생한 예측하지 못한 정보 요거랑 플러스 되는 거. 근데 이거는 평균적으로 제로가 되니까 결국은 미래의 소비는 현재 소비랑 똑같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뭐 아시겠습니까? 다음 페이지 넘어갈게요. 자, 그래서 첫 번째 줄에 예에 대한 예가 있습니다. 오차항에 해당하는 그 표현이죠. 1기에는 예측되지 못했지만 2기에 새롭게 발생한 충격이야. 그래서 1기에는 모르나 아예 몰라요. 2기에 새로이 발생한 충격. 그러니까 1기에 내가 예상하려고 해도요. 이런 정보까지는 반영할 수 없게 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아셨죠?
자, 세 번째 줄 한번 볼게요. 자, 거기 보시면 요거에 대한 평균치는 어떻게 돼요? 일기에 내가 예측할 수 없기 때문에 요거에 대한 평균치는 어떻게 되냐면 여기를 보시면 이거는 빵이 된다라는 것을 우리가 확인할 수가 있게 됩니다. 아셨죠? 네, 그래서 평균적으로 빵 이렇게 돼요. 자, 그러면 이쪽으로 오시죠. 이쪽으로 오시면 자, 평생 예산식에다가 요 정보를 집어넣을 거야. 요 정보를 집어넣어서 얘에다가 집어넣도록 할게요. 집어넣게 되면 자, 11-4식을 한번 찾아볼게요. 자, 그러면 C2가 어떻게 했다고? C2는 C1에다가 더하기 거기 보시면 예상치 못한 오차항을 대입을 한번 해봅시다. 이렇게 됐죠? 네, 대입을 하게 되면 자, 11-4식 그게 나와요. 여기 좀 지울게요. 자, 이걸 대입하게 되면 얘가 어떻게 돼? 다시 따라서 정리할게요. y1 플러스 y2를 1 플러스 r로 디스카운트한 요 값인데요. 얘는 c1 플러스 c2가 1 플러스 c1에다가 오차만큼 이렇게 들어가요. 자, 그래서 1 플러스 r 이렇게 쓴 거예요. 따라오셨죠? 어렵지 않아요. 그냥 연산만 하는 겁니다. 자, 양변의 일기정보의 기초에서 합리적 기대를 적용을 한다라고 하고 얘는 빵이라는 것을 적용을 하면 그러니까 요거를 적용하는 거죠. 1기에 예상을 하는데 2기의 오차항은 평균적으로 제로다라는 것을 고려해서 집어넣게 되면 다음과 같은 식을 나타낼 수가 있습니다. 자, 어떻게 해요? 여기다 예상하는 거잖아. 그래서 거기 그냥 y1 이거는 내가 알고 있는 정보니까 y1 쓰면 되고요. y2는 내가 예상을 하는 거예요. 어떻게 될지. 그래서 거기 보시면 1기에 y2가 어떻게 될까 예상을 하게 되는 것이고 이자율은 1 플러스 r 이렇게 돼 있고요. 얘는 그 다음에 C1은 우리가 그냥 알고 있게 되는 거죠. 그래서 거기 식을 정리하면 1 플러스 r분의 1 플러스 r에다가 1을 더한 거야. 그래서 정리하게 되면 C1을 밖으로 뺄게요. 이렇게 쓸까요? 그럼 1 더하기 1 플러스 r분의 1하고 C1 이렇게 됐다는 거죠. 자, 그래서 이거 식을 다시 한번 정리를 한번 해볼게요. 그러면 얘는 1 플러스 r분의 그래서 2 플러스 r에 이렇게 C1 이렇게 됩니다. 네, 되셨죠? 자, 이게 평생부라고. 이게 평생부야. 내가 생애 전체 평생부. 우리가 앞에서 뭐라고 했냐면 이거를 프레젠트 밸류인데 기대되는 평생부에서 E, P, V 이렇게 썼습니다. 자, 그러면 내가 소비는 어떻게 됩니까? 하면 우리의 관심사는 소비잖아. 그래서 따라서 나의 소비 수준은 얘를 뒤로 넘겨버려요. 그러면 2 플러스 R분의 1 플러스 R에다가 저기 나와 있는 평생부의 일정 비율만큼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거기 11-15식 한번 다시 정리해 볼게요. 불확실성에 직면한 미래 전망적인 소비자는요, 기간 간에 고른 소비를 하려고 노력을 해요. 그렇기 때문에 C1의 소비는 어떻게 됩니까? 라고 하면 평생 기대부의 일정 부분. 그래서 이걸 다시 한번 해석할게요. 소비는 어떻게 됩니까? 라고 하면 소비는 평생 기대부의 일정 부분만큼 소비를 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랜덤워크 가설의 불확실성과 합리적 기대 이거를 도입해 가지고 나타낸 것은 결국은 평생 기대부의 일정 부분이다 라고 얘기하면 항상소득, 프리드만의 항상소득과 비슷하게 되는 거죠.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밑에 나와 있는 거는요, 랜덤워크 가설을 따를 때 예상하지 못한 오차항 관련된 건 이게 평균적으로 제로가 되기 때문에 결국 현재 소비, 미래 소비는 이렇게 고르게 된다라는 고른 소비를 우리가 끄집어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다시 정리할게요. 자, 여기서 이제 정책적인 함의, 결론은 소비가 어떻게 된다? 소비는 가능한 한 고르게 이렇게 한다라는 게 결론이에요. 자, 근데 그 마지막 단락 볼게요. 자, 그러나 실증 분석에 따르면 이렇게 나와 있어요. 결론은 이론상 결론이야. 이론상 결론은 소비는 고르게 된다. 근데 현실상
이렇게 봤더니 고른 게 아니야. 거기 뭐라고 돼 있습니까? 자, 랜덤워크 가설이 예측하는 것보다 소비는 큰 변동성을 보이는 거야. 소비는, 그러니까 이거 변동성이 없는 건데 변동성이 커, 이렇게 되는 거야. 굉장히 민감하게 반응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랜덤워크 가설이 예측하는 것보다 굉장히 민감하게 반응을 한다, 이렇게 볼 수가 있어요. 왜 이렇게 되는데? 그 얘기를 지금 하려고 합니다. 첫 번째는요, 1번, 아니 왜 이론하고 현실이 잘 안 맞는 거야? 그런 얘기를 하게 되는 거예요. 첫 번째는요, 자, 거기 마지막 단락 보시죠. 실질 이자율에 일정하다라는 거와는 달리 랜덤워크 가설에서는 거기 보시면 이자율은 소비와 함께 내생적으로 결정된다. 그래서 실질 이자율이 고정이 아닌 소비의 내생적이다, 이렇게요. 요게 이제 첫 번째 한 가지 특징. 다음 두 번째, 자, 신용시장이 우리가 완전하다 얘기할 수 있는데 신용시장이 불완전해요. 돈을 빌리거나 빌려주는 신용시장이 불완전해요. 불완전하다. 자, 신용시장이 불완전해가지고요, 513페이지 한번 보시면 차입이자율과 저축이자율을 볼 때 돈을 빌리는 이자율이 더 크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차입이자율이 저축이자율보다 훨씬 더 큰 거야. 저축이자율보다 더 크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아셨죠? 자,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했던 전제 조건같이 실질 이자율이 딱 고정돼 있다라고 하면은 뭐 그럴 수 있는데, 그렇지 않고 신용시장이 완전하다? 그러면 사실 소비의 평탄화가 될 수 있는데 돈을 빌리는 것도 쉽지 않고 이자율이 또 변하는 거야. 그러다 보니까 소비가 굉장히 민감하게 변화하더라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예비적 저축 가설 볼게요. 이쪽으로 오시죠. 자, 우리 두 번째 해가지고 예비적 저축 가설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서 한번 볼게요. 예비적 저축 가설. 자, 우선 첫 번째 거기 보시면은요, 자, 소득의 불확실성과 소비와의 관계가 예비적 저축 가설로도 설명할 수 있는데요. 두 번째 줄에 나와 있는 것처럼 항상소득 랜덤워크 가설에 소득의 불확실성을 도입했어요. 그러니까 예비적 저축 가설은 뭐냐면, 항상소득에다가, 항상소득은 뭐 여기다가 이제 원래는 적응적 기대 가설을 도입한 건데, 랜덤워크 가설 로버트 홀이 합리적 기대를 집어넣은 거예요. 합리적 기대를 도입한 랜덤워크 가설, 이게 있어요. 랜덤워크 가설. 네, 요렇게요. 자, 여기다가 이제 또 뭘 더했습니까? 요렇게 돼 있는 거에다가 하나를 더했어요. 뭘 더했냐면 더하기. 자, 거기 세 번째 줄에, 자, 거기 보시면요, 소득의 불확실성을 집어넣은 거야. 소득의 불확실성. 네, 소득의 불확실성. 우리가 이용 가능한 정보를 통해 가지고 가능한 한 소비를 평탄하려고 시도를 했는데, 소득까지 막 업앤다운 더 불확실성이 높아질 때,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면 랜덤워크 가설을 그래서 일반화시켰다, 우리 책에선 그렇게 평가하고 있어요. 그래서 예비적 저축 가설은 의미가 랜덤워크 가설을 좀 더 확대했다, 일반화시켰다, 이렇게 얘기를 할 수가 있겠습니다. 네, 이렇게 봐주시죠. 자, 거기 보시면은요, 그 네 번째 줄 볼게요. 예비적 저축 가설에 따르면 소비자는 항상 소득을 기초로 해서 고른 소비를 유비하려고 해요. 그 우리가 앞에서 봤던 거죠. 근데 예기치 못한, 그쵸, 소득의 불확실성까지 고려해가지고 미래의 불확실성 정도에 따라서 소비와 저축을 조정하려고 한다라는 것입니다. 자, 당연히 미래에 대한 소득의 불확실성이 클수록 어떻게 됩니까? 결론은 불확실성이 클수록 uncertainty가 당연히 클수록 미래가 불안한 거 아니겠습니까?
저축을 많이 해야 돼요? 조금 해야 돼요? 당연히 많이 해야지. 그러니까 예기치 못한 소득이 감소했을 때를 대비해 가지고요. 일정 수준의 소비를 유지하려고 하면 당연히 저축을 많이 해야 되니까 현재 저축이 증가한다라는 게 사실은 결론이에요. 미래가 불안하니까. 뭐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뭐 불확실성이 증대할수록 현재 소비하는 걸 미래 소비로 지연시킨다는 거, 그게 현재 저축이 증가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야, 미래가 불안하니까 말이야, 현재 소비를 미래 소비로 이연시킨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뭐 그 정도 정리하시면 되겠어요. 그러니까 현재 소비는 당연히 감소하고 미래 소비가 어떻게 됩니까? 증가한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겠죠. 자, 우리 이거를요, 거기 다음 달락에 보시면 기간 간 대체 효과, 이걸 가지고 이제 얘기를 하고 있어요. 자, 그래서 다음 페이지 한번 그림을 한번 보도록 할게요. 가볍게 좀 보세요. 거기 보시면 여기가 C2 이렇게 나와 있고요. 그 다음 이게 한계 효용 이렇게 돼 있어요. 자, 그랬을 때 거기 보시면은요, 나의 C2에 대한 한계 효용이 체감한단 말이죠. 그래서 한계 효용이 C2 이렇게 해서 체감하는 상황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런데 거기 보시면요, 거기 보시면 여기가 C 이렇게 있고요, C2에 이렇게 언더바가 있고, 이게 소비가 C2가 평균은 이렇게 돼 있거나 확실한데 이렇게 될 수도 있고 미래 소비가 이렇게 될 수 있어. 소비가 왔다리 갔다리 합니다. 자, 만약에 요랬을 때 확실한, 여기 보시면 효용은 여기죠. 그래서 한계 효용은 여기입니다. C2에 대한 이렇게, 여기도 마찬가지야. 이렇게 될 때 여기 보시면 한계 효용이 이렇게 되는 거예요. C2에 대한 이렇게 돼 있는 거예요. 네, 됐죠? 자, 그리고 내가 C1이라는 게 확실한 C1이 있게 되면, C가 있게 되면 요때 효용은 여기가 되는 거예요. MU C 이렇게 돼 있어요. 자, 이거 한번 다시 한번 앞에 내용 설명 보면서 보도록 할게요. 자, 513페이지 가보시면 두 번째 단락 보세요. 자, 이러한 기간 간의 대체 효과는, 그쵸? 이게 현재 소비를 미래 소비를 이연한다라는 것은 기간 간의 대체 효과다라고 보시면 되겠죠. 대체 효과. 현재 소비랑 미래 소비 간의 어떤 대체 관계를 나타내는 겁니다. 자, 이게 그 두 번째 줄 보시면 그 위험 기피적인 소비 함수잖아요. 그래서 볼록한 한계 효용 함수. 이게 원점에서 보면 볼록하잖아. 그래서 볼록한 형태가 되면 이거는 위험에 대한 기피적이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기피적인 태도를 가지고 있는 상황이 되는 거예요. 여기까지 보시고, 자, 불확실성이 없는 상황에서 소비자가 현재 1기와 미래 2기가 있는데 모두 C만큼의 소비를 한다면, 그러니까 확실하게 여기 보시면 C의 소비를 한다고 할게요. 그래서 확실하게 현재와 미래 소비가 C로 이렇게 돼 있는 상황이다라고 하면은, 그러면 효용의 크기는 여기에 해당하는 만큼 확실하게 이만큼의 효용을 유지할 수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오케이, 됐죠? 자, 근데 미래 소비가 불확실하다고 할게요. 소득이 불안해서. 그래서 거기 보시면은 50%의 확률로 이렇게 될 수가 있고 50%의 확률로 이렇게 소비가 증가할 수가 있어요. 자, 그래서요, 거기 보시면 이때 기대되는 소비가 어떻게 됩니까? 여기서 기대 소비는 똑같을지라도 우리가 이렇게 될 수도 있고 이렇게 될 수도 있어요. 자, 그랬을 때 거기 보시면은 미래 소득이 불확실해서 소비가 각각 이렇게 2분의 1, 50%씩 돼 있으면 미래 소비의 기대 효용은 어떻게 됩니까? 라고 하면 미래 소비에 관련된 기대 한계 효용이네. 여기서는 한계 효용은 어떻게 됩니까? 라고 하면은요, 네, 거기 보시면 MU C 이렇게 있고 뭐 꼬블랑으로 해놨습니다. 이렇게 있고요. 그래서 2분의 1 한계 효용에다가 거기 보시면은 C2, 네, 밑에 언더바로 이렇게 표현해놨고요. 그 다음 2분의 1에다가 한계 효용의 C2
이렇게 표현을 해놨습니다. 그쵸? 자, 그래서 이렇게 되면 어떻게 돼? 이거 두 개를 연결한 거잖아. 우리 미시에서 불확실성화에서의 불확실성화의 소비자의 선택 생각하시면 돼요. 이게 평균은 똑같은데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더 위에 이렇게 있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소비의 한계 효용보다는 훨씬 더 높다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그래서 여기 보시면 C 있는 것보다 더 커진다라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겠죠. 자, 그래서 밑에서 세 번째 줄 결론입니다. 잘 보세요. 기간간 고른 소비를 선호하는 소비자는 현재 소비를 줄여가지고 현재의 한계 효용을 높이고 가능한 한 조정을 하는 거예요. 미래 소비는 늘려서 한계 효용을 낮추는 것이 최적이 된다라고 보시면 되겠어요. 그러니까 이제 내가 소비가 너무 많아질 것 같으면 좀 줄이고 이렇게 조정을 하게 된다라고 보시면 되겠네요. 자, 그렇게 되어 있고요. 다음 페이지 한번 가볼게요. 다음 페이지. 자, 첫 번째 줄 볼까요? 자, 이러한 소득의 불확실성과 현재 미래 소비 관계는 랜덤워크 가설에서 소득의 불확실성 정도가 추가된 형태로 나타낼 수 있다. 그러니까 요거는 이제 앞에서 봤던 랜덤워크 가설에다가, 이게 랜덤워크 가설은 아까 어떻게 됐었습니까? 여기 살짝 보시면 거기요, C2는 아이고 색깔을 이걸로 할게요. 랜덤워크 가설은 C2는 C1에다가 오차만큼 이렇게 발생하는 만큼 이렇게 돼 있는 거잖아. 근데 여기다가 이 불확실성을 하나 더 추가하는 거야. 그래서 얘가 여기 들어가게 되면은, 그래서 거기 11-6식을 볼게요. 소득의 불확실성이 더 추가됐어요. 요게 랜덤워크 가설이 이건데, 자, 그러면 C2는 어떻게 됩니까 하면 C1에다가 네, 불확실성이 이렇게 추가되었고요. 거기다가 소득의 불확실성이 더 추가된 거야. 그래서 거기 보시면 2분의 세타, 그 다음에 예상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2기에 오창이 어떻게 될까 해서 그걸 예상하는 만큼 이렇게, 이게 이제 불확실성이 추가되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거기 살짝 보시면 얘는 뭐라고요? 얘는, 자, 거기 보시면 1기 시점에서 우리가 1기 시점 이하 1 하첨자가 있으니까 지금 시점에서 예기치 못한 소득 변동의 분산, 이 제곱했으니까 분산이야. 그래서 1기 시점에서 예상하지 못한 네, 2기 시점에 대한 여기 보시면 소득의 불확실성이라고 했잖아요. 소득의 불확실성의 분산, 네, 보시면 되겠어요. 소득의 변동에 대한, 여기 보시면 입실론에 대한 요거의 분산, 요거를 나타낸다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요, 여기 보시면 세타 표현한 거 있잖아. 세타, 이거는 바로 뭐예요? 절대적 위험 기피도. 그러니까 이게 절대적 위험을 얼마나 기피하는가, 그거를 나타내는 거로 보시면 되겠어요. 위험에 대한 기피도, 이렇게요. 자, 다시 정리해 볼게요. 랜덤워크 가설은 여기서 끝났습니다. 거기다가 소득의 불확실성을 집어넣는데, 이 사람이 미래에 대한 소득의 불확실성이 더 커지는 걸 두려워하는 사람, 그 위험에 대한 태도까지 집어넣고요. 그 다음 소득의 변동성을 나타내는 그 분산으로 해가지고 여기다 기대치로 해서 집어넣은 겁니다. 아셨죠? 자, 그래서 정리를 하게 되면 불확실성이 높아지게 되면요, 밑에서 5번째 줄에 볼게요. 불확실성이 증가하는 경우, 이게 불확실성이잖아. 여기 정리할게요. 따라서 불확실성이 높아지면, 불확실성이 저기 나와 있는 거예요. 2원 입실론의 분산, 소득 변동에 대한 요거 분산이, 불확실성이 커지면, 증가하면, 네. 자, 거기 보시면 증가하게 되면 현재 소비는 감소하고, 현재 소비는 C1은 감소하고, 자, 그 다음에 미래 소비는 증가하여, 미래 소비는 C2는 증가하여, 네, 증가하게 되는 것이죠. 불확실성과 소비 증가율은 플러스. 물론 여기서는 보시면 불확실성이 커질 때 거기 보시면은 소비 증가율, 이게 소비 증가율이죠. 소비의 증가율은
플러스 양의 관계다라는 거. 그러니까 현재 소비가 감소했는데 미래 소비가 증가했으니까 미래 소비에서 현재 소비를 뺀 델타, 그 차이는 증가하게 되는 걸 알 수 있죠. 그러니까 그냥 소비 자체가 이제 뭐 플러스 마이너스가 아니라 증가율입니다. 증가율. 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아니, 이런 경우가 있습니까? 예, 맞아요. 실제 사례를 한번 보시면 있었어요. 그래서 거기 마지막 단락에 보니까 1997년 외환위기 우리나라 같은 경우 보면 미래가 더 불확실해지는 거잖아요. 그래서 소비와 저축을 살펴보면 크게 소비가 감소하게 되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소비와 소득이 거기 보시면 크게 감소했어. 경기가 침체돼서 소비도 감소한 거 아닙니까? 맞아요. 그 측면도 있는데 불확실성이 커져가지고요. 소득의 변동폭도 커지게 되고 그래서 고용시장도 불안해지니까 소비도 줄어들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 자, 515페이지 가보시면 자, 이러한 외환위기를 겪게 되면서 불확실성과 연결한 거죠. 첫 번째 줄에 보시면 불확실성이 커진 거야. 불확실성이 증대된 거예요. 증대로 네, 그 결과 미래에 대한 거기 보시면 소비를 줄이고 예비적 저축이 증가하게 되었다. 그러니까 소비가 감소했다. 이렇게 얘기를 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러다가 99년 이제 상반기가 되면 이제 구조조정을 통해서 불확실성이 제거가 되니까 그때 이제 소비와 이런 것들이 다시 증가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가지고요, 우리가 소비론과 관련해가지고요, 항상소득 가설, 생애주기 가설, 랜덤워크 가설 이렇게 살펴봤고요.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신용시장의 불안전성과 소비해가지고 리카르도 등가 정리를요, 우리가 예산제약과 같이 연결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시간에 같이 이어서 볼게요. 감사합니다.